공익법무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법시험 내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복무에 가름해서 법률 구정 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 또는 소속행정청에 해당 행정청에 속해가지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민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법률 구조를 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쪼록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강의 중에 제가 강연이 처음이라 사실 제 말씀이 너무 빠르다거나 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크게 세 가지 기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사소송 절차, 두 번째로 소송 이외의 절차, 그리고 세 번째로 법률 구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결을 선고받는 절차까지, 그리고 판결 이후에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로 나누어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이행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든지 채무 이행을 받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패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또 상급법원에다가 불복을 하면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 이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에서의 이행 권고 결정 제도, 그리고 지급 명령 신청 제도, 그리고 소송 외에서의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구조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법률구조 기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거 본인이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의외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가 일반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를 대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식으로나마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이랑 상담을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처음에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재판 과정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가능성, 그리고 또 패소했을 때는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저기 옆에 제가 보전 처분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소한 본안 소송이 진행된과 동시에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제기를 하면 되고요.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래 보전 처분에 대한 개념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 그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고가 상대방이 재산 등을 빼돌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통은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재산이나 증거 자료 같은 걸 은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런 잠정 처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빼돌리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빼돌린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 처분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통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넣게 됩니다. 보전 처분을. 보전 처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TV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상대방 자동차나 집 그리고 예금 채권 같은 게 있다면 그 재산을 묶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민사소송 절차의 그 심리 구조의 개요도인데요. 이게 그냥 민사소송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리 구조도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보통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여기 보시면 소장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맞게 표시가 되었는지, 소송은 제소기간에 맞게 대기가 되었는지, 관할 법원은 제대로 맞게 접수가 되었는지 등등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장 심사 결과 하자가 없는 한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0일의 기간은 그러니까 소장을 받아보고 상대방 쪽에서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그 30일의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시고 통상 판결 선고 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은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고가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불제출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전혀 다른 궤도로 가게 됩니다. 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또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여기 왼쪽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판결 선고 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무변론 판결 대상이라고 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으로 답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론 없이 변론 과정 절차 없이 그냥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피고가 자백 답변을 하거나 불제출도 그냥 자백을 한 걸로 보통은 간주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거기서 그냥 소송을 종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해서 심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자백 답변한 경우는 쭉 가서 판결을 하게 되고 부인 답변으로 가면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통상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내지는 원고 피고의 대리인을 법정에 소환해서 거기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고 판사님 앞에서 이제 입장 취지를 진술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변론기일이 첫 번째로 잡히게 되면 보통 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소액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은 여러 변론기일을 거쳐가지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여러 번 있고 그리고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재판장은 당해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절차가 뭐냐면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별도의 준비 절차를 통해서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 준비 기일에 의한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는 당사자가 변론기일과 변론기일 사이에 원고는 공격을 하고 피고는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피고가 방어를 하게 되면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면으로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이고, 다음으로 준비 기일에 의한 준비 절차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통상은 준비 기일에 의한 준비 절차는 잘 거치지 않고 변론 기일과 변론 기일 사이에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서면으로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 증거조사 절차라고 있는데, 증거조사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여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론기일 옆에 조정 절차 내지는 화해 공고 절차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 절차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절차입니다. 법정 다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나 당사자 간의 화해 과정이 없이 그냥 공방을 주고받다가 끝나는 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분쟁성이 좀 과다하거나 그리고 원피고 간에 당사자 간에 워낙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조정 절차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쌍방 간에 합의를 하라고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해 공고 절차는 조정 절차와 유사한 것인데, 판사님께서 화해 공고 안을 내려주셔서 당사자는 조금씩 타협과 양보를 해서 이 정도에 합의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화해 공고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쌍방이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상황에서 사건은 종결이 되고, 만약에 이의를 하게 되면 여기 다시 변론기일 절차로 돌아와서 공방을 주고받다가 판결이 선고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정 절차도 이와 마찬가지 있고요. 네, 조정 절차에는 여기 수서법원 조정과 조정위원 조정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제가 심리 구조도를 좀 말로써 풀어서 적어놓은 것인데요. 설명을 저렇게 앞에서 그림 보고 말씀으로 드리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네, 원고는 관할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합니다. 여기 지역이 대구라서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법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법원도 있고 시군 단위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서구 쪽은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이 있습니다. 용산동에 있는데 그쪽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고는 관할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송달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 의해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이 되면 바로 재판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는 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으십니다. 만약에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심사관에 의해서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내려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소장이 송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피고의 또 다른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를 찾아서 다시 주소를 보정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주소 보정이 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이 돼서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의 주소지를 잘 알지, 피고의 근무장소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보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시 송달이라는 걸 신청하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 송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송달을 받을 자, 즉 피고의 주소지 내지는 거소지를 알 수가 없어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송달에 가름해서 송달이 된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송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법원 게시판 같은 데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언제든지 소송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비를 해놓고 공시 송달이 된 걸로 간주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소장을 결국 송달받은 피고는 이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고가 어떤 주장을 했으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든지 사실은 맞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원고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이라 하는데 보통 이 30일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30일 내에 제출하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사정이 생기셔서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시더라도 실제 실무에서는 판결 선고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네,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하고 그 답변서가 또 원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방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되면 원피고 쌍방에게 통지서가 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이 법원에서 며칠날 몇 호 법정에서 열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통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을 하시면 되겠지만 또 그게 의무이시지만 대리인, 이제 법률 전문가나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겨주신 경우에는 대리인만 소송에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만 보통 참석을 하게 되고 당사자 의뢰인분께서는 만약에 본인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보고 싶으시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1회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 이제 1회 변론기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론기일에 걸쳐서 어느 정도 공방이 주고받아서 사건이 무르익게 되면은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변론기일과 변론기일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원고는 주장을 하고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원고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을 하고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항변하고 재항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공방이 무르익게 되면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판사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사건을 종결하자고 말씀하시거나 당사자가 사건을 종결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네, 서면 공방을 주고받고 아까 원고나 피고가 제출할 증거, 서증이라든지 인증,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면 증거조사 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방금까지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판결 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변론의 종결일로부터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그날 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판결문이 또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보통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판결문이 송달이 되게 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보통 대리인의 사무실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부탁해서 판결문을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송달됐다는 취지의 증명원, 그러니까 판결 송달 증명원이랑 집행문을 함께 발급받으셔서 가집행을 하시거나 추후에 집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제 일반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나는 내가 받을 돈 지금 바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말 그대로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이제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고 원고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판결의 확정이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 피고에게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서는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통상 2주인데 2주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2주의 기간이 있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고가 아니고 항소입니다. 항소 내지 상고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도 하고 이제 1심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를 하고 만약에 2심에서 피고가 또 져가지고 2심의 불복 절차로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이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금전 지급 채권이 있다면 금전을 지급해달라고 그제서야 이제 피고에게 이행을 이렇게 독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가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가 상소, 그러니까 항소 내지 상고를 했다가 취하를 하거나 내지는 상소권 내지 상고권을 포기한 경우에 재판은 확정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니까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결이 선고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불복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중요한 것은 원심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2주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답변서는 제가 30일 내에 제출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엄격한 의미의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지키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때 이 2주일은 민사소송법에서 불변기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2주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못하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게 되어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 점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이니까 이제 1심이 끝나고 항소심 법원에다가 불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2심 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심 법원, 원심은 1심을 의미하는데 1심 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실수를 하시는 게 항소장이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다시 항소장이 송부되게 되는데 이렇게 원심법원에 송부되어서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2주의 기간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니까 만약에 너무 임박한 상황에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내버리면 마찬가지로 항소기일이 열리지 않고 재판이 확정되게 돼버려서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네, 방금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그런데 상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한해서 상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 2심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상황에서 3심에 가서 사실은 우리 피고와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사실이 A라는 사실이 아니고 B라는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해서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고를 절대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A라는 사실이 아니라 B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식으로 1, 2심에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변경된 사실관계를 3심에서는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이 이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1심 내지 2심에서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원심법원, 상고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이제 대법원의 원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고장에는 항소도 마찬가지지만 상고 이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상고 이유는 상고장에다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제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격한 기간입니다. 상고 이유서를 상고장에 기재를 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기각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불변기간으로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판결이 이제 선고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나
기타 재산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 등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그게 어떤 의문점이냐면 의뢰인들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내가 분명히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왜 재산을 그러니까 피고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냐 하시는데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해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그냥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바로 돈을 변제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임의 이행을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나 돈 없다 하면서 돈을 안 준 경우가 실무에서는 허다합니다. 그럼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돈 빌려준 것도 짜증나고 지금 재판 진행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운 절차라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피고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을 받으시면 확정이 되면 피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그런 신청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총 3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명시 신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확정 판결, 화해 또는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보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보통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고가 지금 재산이 없다고 지금 뻥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그냥 재산 명시하라고 신청했는데 재산 명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거짓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고가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을 기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재산 명시 신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재산 명시도 신문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기일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치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피고가 재산을 명시해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변제를 덜 받게 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 절차 전치주의라는 것은 이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한 후에라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을 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돈을 덜 받았을 경우입니다. 법원은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 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 통상 이 2가지 절차가 채무자의 재산 찾기 절차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 제출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데 가능하게 됩니다. 이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되게 되면 채무자는 이 명부에 등재가 되게 되고 그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등재가 되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전국에 있는 은행연합회에다가 통보가 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여기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됐다는 게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명부에 등재가 된 채무자는 추후에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핸드폰 개설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한 단계 또 더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구조도를 설명드릴 때 심리 구조도에서 소장 제출과 재판 절차 및 판결 선고까지 그 사이에 보전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한마디로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게 채무자가 소송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보전 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압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다른 점은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묶어버리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해놨다가 묶어뒀다가 그걸 압류 절차로 이제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어두었던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시켜서 그 현금을 채권자들이 배당받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B에게 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묶어버릴 수 있고 가압류할 수 있고, 또 B가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 그러니까 보통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또 B가 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자동차를 또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 계쟁물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기타 다툼이 되는 권리에 관해서 가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특정 물건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상은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매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갑과 을이 만약에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부동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부동산을 팔아놓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갑은 부동산을 갖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여기에서 다툼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고 그 부동산을 다른 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갑이 을로부터 제1매수자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을이 그걸 뭐 병이나 정에게 팔아버리더라도 가처분에 의해서 처분금지효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1매수자인 갑이 그 부동산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사소송 절차 이외의 절차로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조금은 특수한 제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 절차를 모두 적용받으시겠지만 이 이행공고 결정 제도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소송을 하시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하시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런 거래를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소액사건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이행공고 결정 제도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값이 그러니까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전 채권 자체가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소액사건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행공고 결정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똑같이 그냥 법원에다가 접수시켜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하게 이행공고 결정문이라는 것을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피고는 이 이행공고 결정문을 받아보고서 2주의 기간 동안 이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항소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재판이 확정이 되게 되고 피고가 2주일 내에 이행공고 결정문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공고 결정문은 이제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보통 이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가 그걸 받아보고 이의를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구조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시게 됩니다. 이것도 이행공고 결정문 자체도 뭐 청구하실 때 처음부터 다르게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장을 내시면 법원에서 이행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보통은 이런 결정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송 이해 절차에서 두 번째 경우로 지급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아까 이행공고 결정보다는 좀 덜 쓰이는 거긴 한데요. 지급명령은 이행공고 결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피고에게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행공고 결정문이라는 걸 송달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지급명령 제도의 실익은 가장 큰 실익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독촉 절차라고 기재를 해놓은 것인데요. 근데 통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서 그렇게 원피고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명령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냥 독촉을 하는 의미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듯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아까 이제 이행공고 결정은 3천만 원 이하라는 이제 금액이 제한이 있었는데 소가와 관계없이 청구 금액에 상관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피고가 내 주장을 채권자의 나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다 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가지고 피고가 인정하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실익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인지액이 통상 절차의 10분의 1로 매우 저렴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통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2주일 내에 아까 이행공고처럼 2주일 내에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이행공고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 절차로 갈 것도 없이 바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아니 나는 그 채권자한테 돈 줄 게 없다라고 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식에서처럼 다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소송이의 절차로 민사소송 절차 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조정 절차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소송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원고와 피고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법원에 있는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조정 담당 판사에 의한 조정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점으로는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법정이 아닌 법원 내에 설치된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강의실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은 강의실인데 거기서 당사자들과 조정위원 내지는 판사만 이렇게 모여서 비공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이 성립된 가장 좋은 결과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에 기한 어떤 조정 조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이 성립되면 좋은 점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민사 절차는 아무리 짧아도 피고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해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피고가 다투게 될 경우에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실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그때 그냥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기간이 거기서 모두 종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어떤 경우에 되냐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근데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판사님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많아서 이거는 조정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 하면 소송 진행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를 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고 다음과 같이 조정이 불성립되게 되면 다시 그냥 변론기일로 돌아와서 그대로 하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민사 절차로 돌아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강제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판사님 내지는 조정위원회가 강제로 조정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피고 간에 다툼이 워낙 많아서 이제 금전을 예로 들면 원고는 100만 원 150만 원을 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판사님께서 원고는 100만 원 받으면 될까요? 피고도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이 사건을 합의로 원만하게 끝내시죠 하고 보통 이렇게 강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 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원고와 피고에게 강제 조정 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 강제 조정에 대해서 아까 100만 원으로 결정된 강제 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 절차로 돌아와서 다시 진행이 그대로 되게 되고, 이의를 안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민사 절차로 돌아와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제 조정에는 이제 판사님이나 조정위원회가 임의로 금액이나 화해안을 조정안을 정해서 당사자가 이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하게 될 경우가 기회가 주어지는데,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이것은 임의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조정실에서, 강의실과 같은 조정실에서 당사자가 이 금액에는 서로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의 조정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항소 내지 상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절대로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르게 됩니다. 임의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강제 조정과 비교해서 알아두실 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법률 구조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구조, 일반 국민들이나 여기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법률 구조 제도가 크게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더 크게 대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저런 장애인 사법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보통 이 중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맡기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 소송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원 소송 구조라 함은 전국 각 법원에서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줘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변호사 비용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납입 유예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구조는 당사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활용이 되고요. 요건으로서는 무자력 요건과 승소 가능성 요건이 있습니다. 무자력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명 자료로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라는 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재판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 국선 변호인 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는 보통은 그냥 예전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청을 하면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국선 변호인은.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선 변호인 명부라는 게 있어서 피고인이 국선 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활용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라는 용어를 쓰고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법률 홈닥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법률 홈닥터는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하는 게 상담 업무이고요. 법률 문서 작성, 법교육,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률 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소송 대리는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로 상담 업무를 많이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60여 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시청 같은 데 가시면 홈닥터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법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 지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컨대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인력, 그리고 휴식 시간의 보장 등 장애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법 지원에 대해서는 법원 실무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또 기타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0%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될 정도로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하겠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다음과 같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와 같이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에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가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참고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에 18개 지부 그리고 40개 출장소, 72개 지소가 있는 대표적인 법률구조기관입니다. 실제는 법률구조법 제1조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 상담 업무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 구조 업무가 있는데 법률 상담은 면접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대면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셔서 사이버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률구조공단은 평일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부터 5시 사이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단은 예약을 통해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 가장 많이 편리하신 거는 이제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하시면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방문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132 전화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약이 없이 방문하시더라도 간단한 상담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로는 예약을 잡지 않고 오시면은 다른 예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담을 받으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면접 상담을 받으실 때는 가지고 계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지금 법률 관계에 있었는데 돈을 못 받았다 하시면 이제 금전지급 채무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 제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과 다퉈서 맞았다 그러면 상해 진단서나 병원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증거 자료가 될 건데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련된 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상담자가 자세한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를 더 제출해달라 이런 말씀도 이제 안 듣고 바로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이건 팁입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법률구동단은 이제 원칙적으로 유료 서비스입니다. 근데 상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이제 면접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단이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대기하시면 대기를 최소한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 50분 사이에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은 말씀드렸듯이 증거 자료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 이제 의뢰인의 진술에 의거해서만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시고 결론 정도 가능하시고 단점은 이제 증거 자료나 이제 상담자가 이제 대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없이 한다는 점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많이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보통은 면접을 대부분 하시고 사이버 상담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132 전화하시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ARS 멘트에 따라서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klac.or.kr 들어가시면 여기 공단 홈페이지거든요. 사이버 상담 신청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사이버 상담 내용을 적으시는 란이랑 란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을 올리시게 되면 아까 면접 상담은 공단에 계신 일반 직원분들이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법률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상담에 있어서는 훨씬 저희보다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면접 상담을 해주시는데 사이버 상담은 변호사 및 법무관들이 직접 답변을 달게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장점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화 상담과 마찬가지로 단점은 그 의뢰인이 법적인 쟁점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이 없이 그냥 질문을 올리는 거라서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하기에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을 올리시더라도 하루 만에 바로 답변이 달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이렇게 기간을 두고 답변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자가 질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달라고 하면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지만 그때에는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상담자가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상담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올리시는 것보다는 모든 걸 다 적으시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많은 것들이 여기 사이버 상담에 들어가시면 유사 사례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 찾기를 눌러보시면 그냥 이제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시라면 거기에서 유사 사례가 그냥
눌러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 찾기만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이버 상담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유사 사례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사건은 아니지만 의뢰인들을 상담할 때 유사 사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겪으시는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 활동을 하다가 좀 부당한 점을 당해서 아니면 맛집을 갔는데 어떤 식당이 맛이 없었다. 그래서 이 식당 정말 맛없습니다 하면서 댓글을 그 식당 이제 카페 같은 데다가 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갑자기 고소라는 걸 당하게 되면 경찰서, 검찰에서 전화 오고 이러니까 수사도 받고 겁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이 맛집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게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또 물어보실 때도 없고 네이버 지식에는 도저히 누가 답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사이버 상담에 들어오셔가지고 유사 사례 찾기를 통해서 명예훼손 이렇게 딱 치시면 관련 사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구종단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법률 강연을 가기도 하고 시청이나 군청 같은데 출장 상담을 가기도 하고 이동버스를 통해서 격지나 오지에 상담을 가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는 구조 대상 사건, 법률 구조인데 두 번째로 법률 구조가 가능한 사건은 여기 민가사, 형사, 소년 사건, 가정 사건, 성폭력 사건, 성범죄 사건, 개인 회생 파산, 면책, 그리고 행정 사건, 헌법소원 사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비율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민사 소송이 제일 많이 이용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임금 체불 소송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못 받으셨을 때 소액 채당금을 받으시는 경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송 구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고 가사는 알고 계시듯이 이혼 사건,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 등등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형사 사건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사건을 다 한다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구조 대상자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대상자에 한해서 법률 구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여부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무료 법률공단, 무료공단, 무료 소송 지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보이고 원칙은 유료입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가 유료시고 소송 비용이 유료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해당 안 되시고 보통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제 일부 무료나 전부 무료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무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올려놓으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분들은 특히 4급에서 6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부 무료에 해당되십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되시고 장애 4급에서 6급 받으신 분들은 변호사 보수는 무료시고 소송 비용은 유료십니다. 장애인 1, 3급이신 분들은 변호사 보수와 소송 비용이 모두 무료에 해당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학생들도 많으신데 대학생들은 변호사 보수는 무료지만 소송 비용은 유료십니다. 원칙은 이렇고 만약에 대학생이더라도 여기 보시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해당되시면 당연히 전부 무료입니다. 여기는 농어민이나 임금 체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아까 120%라고 해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거는 법률구조공단에도 구비가 되어 있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저희 공단에서 부조를 해드리는데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소명한 자료라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실 때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동하시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동 봉사 서비스가 가능한지 위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함께 대동하셔서 공단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아자나 청각장애인을 대신해서 봉사자가 상담을 받을 때 공단 소아형 화상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으시고 보통 보호자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은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궁금하시는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한 6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만약에 한쪽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만약에 원고가 불출석하는데 피고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쌍불 처리가 됩니다. 쌍불 처리가 뭐냐 하면 이제 원피고가 모두 불출석하거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그 기일에서도 원피고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또 나오지 않게 되면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원고가 1개월 이내 원고로부터 기일 지정 신청을 받게 되면 소가 취하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원고는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가 나오게 되면 원고는 소장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도 불출석하게 되면 둘 다 불출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쌍불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피고가 불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했지만 피고가 서면을 냈으면 자백한 걸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걸로 자백한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나왔는데 피고가 서면을 제출한 경우라면 피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가 서면을 내므로써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소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그거는 채무자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를 얻는 그런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 바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셔서 집행 권한을 확보하신다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하거나 채무자가 이미 이행을 하게 되면 집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이제 지인인 경우도 있지만 지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적사항을 모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이랑 그리고 주민번호 알고 계시면 주민번호나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 통장 계좌번호 이 중에 하나만 알고 계셔도 저희가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피고가 보통 모든 걸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2, 3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통상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넉넉 잡아서 그렇게 걸리시고 피고가 만약에 격렬하게 다투게 되면 항소 상고를 하고 끝까지 다투게 되면 소송은 2년 가까이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건 대중이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리인에게 공단의 소송 진행을 맡겼다 아니면 공단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에게 소송 진행을 맡겼다 하시면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고유번호인데요.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뢰인도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자 하신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시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보여준 고유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서 어떻게 몇 월 며칠달 어떤 서면이 제출됐고 언제 기일이 잡혔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